단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거두는 거대한 인간 그물이 될 수 있다는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시작부터 되게 강렬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망치는 게 무슨 거대한 음모나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볼 고대 통찰은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초기 불교 문헌, 앙구따라 니까야의 아주 흥미로운 발췌본입니다. 고대 문헌이라고 해서 약간 그 고리타분한 도덕책 같은 걸 상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맞아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네, 이 텍스트는 현대의 그 유해한 리더십, 조직의 부패,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날카로운 해부학적 분석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삐뚤어진 세계관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는지, 그리고 훌륭한 시스템과 썩어 빠진 시스템을 감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해독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넘어서 고대의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어떤 파격적인 일격을 던지는지도 짚어볼 거고요. 네,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헌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아주 독특한 곳에서 찾는다는 점이었어요. 아, 첫 번째 섹션 말씀이시죠? 그 올바른 견해와 잘못된 견해. 네네. 세상을 망치는 근본 원인이 어떤 엄청난 악행이나 자원의 부족,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에게 엄청난 해악과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기준을 행동이 아니라 견해로 나눈다는 게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맞아요. 잘못된 견해와 올바른 견해.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못 행동하는 것보다 세상을 잘못 바라보는 것을 훨씬 더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은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도대체 왜 행동보다 견해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는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견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어떤 의견이 아니거든요. 한 인간이 세상을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인지적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 운영체제요? 완전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렇죠. 행동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설령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자기 운영체제가 건강하면 스스로 반성하고 고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고치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견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아주 파괴적인 행동을 무한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아,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는다는 점이 진짜 무서운 거네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저는 이게 마치 나침반에 0점을 맞추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나침반 비유 좋네요. 그 나침반이 단 1도만 틀어져 있어도 처음 몇 걸음 걸을 때는 자기가 똑바로 걷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티가 잘 안 나가죠. 근데 그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원래 목적지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아주 깎아지른 절벽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라면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그 절벽으로 이끌게 되는 거니까요. 네네. 다 같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고대 문헌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는 단순히 자기 혼자 길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 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짓된 법칙과 논리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만들죠. 그 1도의 오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증폭돼서 결국 한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방향성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고대의 지혜는 세상에 그 잘못된 견해만큼 비난받아 마땅하고 큰 결함이 없다고 단언한 거네요. 네, 정보의 바다에 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이 지점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짓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고장난 나침반을 든 사람이 실제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얻게 되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약간 섬뜩한 역사적 사례가 등장하죠. 맞아요. 문헌은 이 지점에서 마칼리라는 어떤 특정 인물을 콕 집어서 아주 강렬한 비유를 던집니다.
강어기에 촘촘한 그물을 쳐서 수많은 물고기를 가두고 파멸시키는 어부처럼 마칼리는 세상 수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인간 그물과 같다고 묘사하거든요. 네, 마누사키팜, 인간 그물이라는 표현이죠. 저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누군가를 그물 그 자체라고 부르는 이 강렬한 표현이었어요. 단지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두는 함정 그 자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비유의 천재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물과 강어기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아, 강어기. 왜 하필 강어기일까요? 강어귀는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생태학적으로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거나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조건 지나가야만 하는 길목입니다. 일종의 병목 지점이죠. 아하,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요. 네, 고대 철학자들은 잘못된 사상이 그냥 무작위로 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정보의 교차로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이미 꿰뚫어 본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방금 그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라는 설명을 들으니까 오늘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나 거대 플랫폼들이 쳐놓은 가짜뉴스 생태계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읽고 소속감을 느끼려고 특정 플랫폼이라는 강어기를 매일매일 통과하잖아요. 매력적인 언변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바로 그 길목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물이라는 두 번째 요소가 작동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물은 몽둥이나 창처럼 막 쫓아가서 때리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물속에 가만히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죠. 맞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자연스럽게요. 잘못된 견해를 가진 매력적인 리더들은 사람들을 억지로 굴복시키지 않아요. 대신에 대중의 분노나 불안, 소속감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는 아주 정교한 논리의 함정을 짜놓습니다. 아, 억지로 가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들은 스스로 그 논리가 되게 편안하다고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그물 안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상의 전파력이 지닌 구조적 위험성이에요. 마칼리 같은 인물은 존재 자체가 대중을 포약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물에 갇힌다니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현실적이고 시급한 질문 하나가 생기거든요. 어떤 질문이죠? 무언가의 시스템을 따르며 살아가잖아요. 나쁜 리더가 그물이라면 내가 지금 속한 조직이나 내가 따르는 시스템이 훌륭한 곳인지 아니면 나를 착취하려는 부패한 그물인지 어떻게 감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행히 이 문헌은 그걸 감별할 수 있는 천재적인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제공하죠. 네, 텍스트를 보면 훌륭하게 설해진 시스템과 부패하고 잘못 설해진 시스템을 극명하게 대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시스템이 낳는 궁극적인 결과에 주목하죠. 결과요? 네, 나쁜 시스템은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사람들에게 해악을 낳고 좋은 시스템은 유익함, 즉 이익을 낳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결과라면 저는 두 번째 기준이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역학관계를 묘사하는 부분이요. 아, 그 기부자의 한계 말씀이시군요. 네네. 나쁜 시스템에서는 선의로 무언가를 베푸는 기부자가 스스로 한계를 알아야 한대요. 왜냐하면 수취인이 끝없이 탐욕스럽게 착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좋은 시스템에서는 수취인, 즉 받는 쪽이 스스로 적절한 한계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현대 조직 문화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자원 분배와 착취에 대한 시스템의 한계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나쁜 시스템에서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스스로 방어막을 쳐야만 착취가 끝난다고요? 이거 완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성 짙은 직장 문화를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하,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죠. 부패한 회사에서는 성실한 사람만 끝도 없이 일하다가 착취당해서 번아웃이 오잖아요. 저 더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계를 그어야만 간신히 일이 멈추고, 반대로 훌륭한 조직에서는 누가 희생하면 회사가 고마워하고 선을 넘지 않고요. 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문맥에서 이어지는 세 번째 기준을 보면 그 독성 직장 문화의 퍼즐이 완전히 맞춰집니다. 노력과 게으름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세 번째 기준. 문헌에서 나쁜 시스템에서는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자가 고통받고 게으른 자가 편안함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좋은 시스템에서는 게으른 자가 고통받고 노력하는 자가 행복을 누린다고요? 네, 훌륭한 시스템이란 건 단순하게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긍정적인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설계된 보상체계라는 걸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와, 얄밉게 농땡이 치고 사내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만 피눈물 흘리는 상황, 수천 년 전에도 똑같았나 봐요. 사람과 권력이 모이는 곳의 구조적 병폐는 시대를 초월하니까요. 부패한 시스템은 훌륭한 가치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 유지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보다 권력의 그물망을 유지해주는 정치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이 더 보상을 받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청취자님, 지금 일하고 계신 직장이나 몸담은 커뮤니티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이 세 가지 진단 기준으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열심히 일할수록 불행해진다면 그건 청취자님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썩어 빠졌기 때문이라는 위로가 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갖는 법, 나쁜 리더의 그물을 피하는 법,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을 감별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현실 생존 가이드였어요. 네, 꽤 실용적인 논의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헌이 후반부에 이르면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버립니다. 사회적 시스템을 넘어선 아주 파격적이고 적나라한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죠. 네, 이제 현실 사회를 넘어서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망치질이 시작되는 구간이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문헌이 갑자기 대변, 소변, 침, 가래, 고름, 피 이런 오물들을 쫙 열거하잖아요. 네, 시각적인 충격이 상당하죠. 아주 적나라한 비유입니다. 그런 오물들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지독한 악취를 풍긴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화자는 단 한 방울의 아주 작은 존재 혹은 생성조차 결코 칭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려요. 네, 심지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조차도 부정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를 고름이나 배설물에 비유하다니요. 우리 삶에는 아름다운 순간도 많은데 말이죠. 이게 결국 삶의 굴레에서 아주 작은 한 방울의 환상에도 안주하지 마라. 이런 궁극적인 마이크 드롭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정확한 감상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삶의 모든 걸 부정하는 우울한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되게 염세적이잖아요. 세상을 다 혐오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의도한 건 감정적인 세상 혐오가 아닙니다. 독약의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사량의 독약이 가득 담긴 잔이 있다고 쳐보죠. 거기서 딱 한 방울만 스포이트로 덜어낸다고 해서 그 한 방울이 달콤한 음료수가 됩니까? 아니죠. 양이 적어도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죠. 맞습니다. 고대 지혜는 세속적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통, 즉 악취의 DNA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존재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무언가에 집착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존재와 집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우리는 지위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건 무상하게 변하죠. 변하는 걸 영원히 붙잡으려는 그 구조적 모순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찰나의 순간이라도 아주 작은 세속적 성취라도 결국 상실과 고통을 내포한 독약 한 방울과 같다는 아주 철저한 분석인 겁니다. 와, 한 방울의 독약도 여전히 독약이다. 이 설명 들으니까 그 극단적인 비유가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맨날 다짐하잖아요. 아,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요만큼만 더 가지면 진짜 행복해질 텐데 하고요. 네, 다들 그런 아주 작은 성취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 작은 한 방울의 환상에 속지 말라는 아주 강력하고 근원적인 경고였네요. 무비판적으로 집착해온 세속적 가치나 존재함 그 자체에 대해 정말 근본적인 비판적 사고를 촉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쁜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받는다는 걸 진단했잖아요. 이 마지막 구절은 그거의 우주적 확장판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세속적 존재 방식 자체가 거대한 나쁜 시스템이라는 거죠. 거기서 깨어나라는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해방의 메시지. 가장 불쾌한 오물의 비유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자유를 역설했다는 게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아주 깊고 치열한 탐험을 함께 했습니다.
네, 굉장히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우리의 나침반을 고장내는 미세한 잘못된 견해부터 시작해서 강어귀에서 사람들을 낚아채는 매력적인 인간 그물, 그리고 땀 흘리는 자를 착취하는 부패한 시스템을 진단하는 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찰나의 존재마저 경계해야 한다는 아주 서늘한 통찰까지 다루었죠. 청취자님, 오늘 다룬 이 고대 문헌은 수천 년 전의 낡은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일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당신이 일하는 직장 시스템의 건강도를 진단하는 날카로운 현대적 도구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묻게 만드는 강력한 거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텍스트는 단 한 사람의 잘못된 견해가 강어귀에 덫이 될 수 있고 아주 작은 존재의 찰나조차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요? 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통찰을 바탕으로 거짓을 꿰뚫어보는 올바른 견해를 견고하게 다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견해 하나가 혼탁한 덫이 된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올바른 견해 하나가 모여서 그물이 쳐진 이 혼탁한 강물 자체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강물의 흐름을 바꾼다. 진짜 멋진 관점의 전환이네요. 나침반의 0점을 올바르게 맞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거대한 그물을 찢어버릴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라는 맹목적인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심찬 물결입니까? 아니면 고장난 나침반을 든 채 그물에 걸려 파멸로 향하는 물고기입니까? 내일 아침에 수많은 정보들을 소화하실 때 이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마주하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강어귀와 그물 그리고 독약 한 방울의 비유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치열한 심층 탐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